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 주간의 한인사회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KBN 뉴스 주간 브리핑입니다. 오바마 케어 가입 마감이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차일 피일 미루던 분들도 이젠 여기저기 알아보시고 있는데요. 일정 소득이 있는 분들은 월 페이먼트가 부담이 되기도 하고 아주 저렴하게 들으신 분들은 보험의 실효성에 신뢰가 가지 않기도 합니다. 게다가 지금도 부담인 월 페이먼트는 해마다 오른다고 합니다. 저소득층으로 주정부 메디케이드를 가입하신 분들은 프로세싱이 최소 45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또한 폭주로 인해 훨씬 더 오래 기다려야 할 것 같습니다. 건강보험 없이 병원 최리티 케어를 이용하시던 분들마저 최리티 케어가 연장이 안 되고 신청한 메디케이드에서는 기다리라고 하고 참으로 복잡합니다. 전국민 의료보험의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소득이 낮을수록 오바마 케어 가입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주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약 자신이 합법 체류 신분의 세금 납부자로 직장이나 개인 건강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다면 이번 달 말까지 반드시 오바마 케어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입을 하지 않으면 내년 소득세 신고에 벌금이 부과되며 금액은 1년 95달러 또는 연소득의 1% 중 큰 금액을 내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한인들이 오바마 케어 가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연소득이 낮은 한인들은 오바마 케어에 가입해서 매달 적잖은 보험료를 납부하느니 차라리 벌금을 내겠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연소득이 낮을수록 유리하게 작용하는 게 오바마 케어라며 플랜에 따라서는 월 납부액 없이 가입 가능한 플랜도 있는 만큼 오바마 케어 가입을 권장했습니다. 아무리 싼 플랜으로 그냥 가입하시게 되실 경우에는 실예로 2만 불 정도의 인컴에 한 나이가 50대 정도 되셨다면은 먼틀리 페이먼트가 없는 것도 있어요, 플랜이. 근데 그럴 바에는 먼틀리 페이먼트가 없다면은 그냥 가입해 놓으시면은 벌금도 안 부시는 거니까 훨씬 이익이 되시는 거고요. 만약 자신이 오바마 케어 가입 대상인지 아니면 면제 대상인지 또한 저렴하면서 적당한 보험 가입을 원한다면 주정부에서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이용하면 됩니다. 가족 수와 소득 규모, 나이 등에 따라 다양한 보험을 비교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거기서도 본인이 그 금액하고 이런 것들 다 서치를 할 수가 있으세요. 그래서 간단하게 어디 사는지, 그다음에 내 인컴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몇 명이 가입할 것인지만 넣게 되시면은 본인이 메디케이드 대상인지 아니면 오바마 케어에 가입하셔가지고 어떤 플랜에 얼마큼 금액을 내게 되시는지 그걸 다 볼 수가 있으시거든요. 한편 오바마 케어는 가족이 전부 가입할 필요 없이 원하는 인원만 가입할 수 있으며 1년에 9개월 이상만 보험을 유지하면 벌금을 피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 마감일이 지나 신분 변경이 되었거나 기존에 있던 보험이 해지됐다면 마감일이 지나서도 오바마 케어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KBN 뉴스 주성훈입니다. 지난 17일은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처음 전파한 세인트 패트릭을 기념하는 날이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각종 퍼레이드와 축제 행사가 열렸는데요. 뉴욕에서도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축하하는 다채로운 퍼레이드가 펼쳐졌습니다. 금홍기 기자입니다. 뉴욕 맨하튼 5번가를 봄을 알리는 초록색 물결로 가득 메웠습니다. 오늘 오전 11시부터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가 펼쳐진 맨하튼. 아직 추위가 가시지 않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전통악기 연주와 다양한 춤을 곁들인 퍼레이드를 지켜보기 위해 수천 명의 인파가 모여들었습니다. 세인트 패트릭 데이는 성 패트릭을 기리는 아일랜드의 축제일로 5세기경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의 죽음을 기리는 날입니다. 뉴욕의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는 올해로 253번째를 맞았습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을 이유로 오늘 퍼레이드에 불참했습니다. 축제 조직위원회가 동성애 찬성 팻말을 든 참가자들은 허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기 때문에 뉴욕시장으로는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맥주 회사들의 후원 중단도 이어졌습니다. 하이네켄은 그동안 후원해왔던 뉴욕시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 퍼레이드를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신념 때문에 후원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북한이 미국에서 북한 인권운동을 벌이고 있는 마영의 미주 탈북자 선교회 대표를 비난하는 내용의 동영상을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마 대표는 비열한 인신 공격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계속해서 금홍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선중앙통신이 지난 12일 진실은 거짓보다 강하다라는 8분짜리 프로그램을 제작해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처형당한 것으로 알려진 마영애 대표의 전 남편이라고 주장하는 최강철 씨가 등장해 혼인 사실을 숨기고 자신과 결혼했다는 등 마 회장이 본래 문제가 많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하면 불쾌한 생각뿐입니다. 전 남편과 두 아이를 가진 어머니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 주변 지인들은 마 회장이 사생활이 난접하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사기를 쳐서 중국으로 도망간 범죄자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은 동네 사람들이 돈을 다 긁어마가지고 그를 떼먹고 그저 도망갔어요. 이와 관련해 마 회장은 오늘 뉴욕 플러싱에 위치한 한 한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의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마 회장은 북한이 탈북 여성에 대한 모욕적인 언행과 거짓 발표를 한 것은 국제적으로 피할 수 없는 범죄 행위라며 국제기구에 북한을 고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인격을 무시하면서 그의 인권을 짓밟으면서 여러 가지 여성의 아픔에 그 가슴을 쥐어뜯는 이런 행동을 진행한 김정은 도당을 저는 국제사회에 고발합니다. 마 회장은 오늘 오전 7시경 한국 정부 관계자로부터 북한의 동향이 수상하다며 신변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미 정부에 신변 보호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제왕군인의 미 동북부 지회도 기자회견에 참석해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중단할 것과 종북 세력 척결을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펼쳐나가겠다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KBN 뉴스 금홍기입니다. 선천적 복수 국적자들의 한국 국적 이탈 접수 마감이 2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는 1996년생 2세 남성이 대상자입니다. 자녀를 둔 부모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올해 국적 이탈 신고 대상자는 1996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 출생한 2세 남성입니다.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국적 이탈 접수를 마쳐야 병역 부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시기를 놓쳤거나 몰라 국적 이탈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 의무 대상자로 분류됩니다. 그리고 만 38세까지는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없게 됩니다. 한국에 출생 신고가 돼 있는 호적자뿐 아니라 출생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무호적자도 국적 이탈 신고 대상자입니다. 무호적자는 출생 신고를 먼저 해야 하고 혼인 신고가 돼 있지 않은 부모는 혼인 신고를 한 다음 이후 자녀의 출생 신고와 국적 이탈 신청을 차례로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시간이 걸리므로 서둘러야 합니다. 뉴욕 총영사관 관계자는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대부분의 한인 부모들의 경우 국적 이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신청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국적 이탈 신청 기준을 자녀의 생일을 기준으로 판단해 신청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습니다. 한편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외국에서 출생해 선천적 복수 국적자가 된 2세들이 원칙적으로 22세 전까지 한국 국적을 이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병역이 부과되는 남자는 만 18세가 되는 해 3월 말까지 국적 이탈을 신청해야 병역을 피할 수 있습니다. 연방준비제도가 지난 19일 100억 달러 추가 양적 완화 축소를 발표했습니다. 경제 회복세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는 550억 달러 상당의 채권을 매입하게 되고 초저금리 정책도 지속됩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앞으로 매월 650억 달러 상당의 채권 매입을 100억 달러 감축한 550억 달러 상당으로 줄인다고 밝혔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오늘 제닛 옐런 의장이 처음으로 주재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를 마치고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매달 450억 달러 상당의 국채와 400억 달러 상당의 모기지 채권을 매입함으로써 시중 유동성을 확대하는 3차 양적 완화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초저금리 정책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을 확인했으며 그러나 종국적으로 단기 금리를 인상할 수 있는 실업률을 특정화해 언급하지는 않았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과거 실업률이 6.5% 이하로 떨어지는 시점까지 기준금리를 제로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혀왔었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대신 금리 인상 전에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 경제 관련 다양한 정보를 모니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포기는 없다. 뉴욕주 드림법안 지지자들이 뉴욕 주지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실패한 드림법안이 성사되는 마지막 방법은 새 회계년도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방법입니다. 올해 안으로 뉴욕주 드림법안을 통과시킬 사실상 마지막 방법은 오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는 2014에서 2015 회계년도에 주 예산안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산안은 오는 31일까지 의회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드림법안 지지 의원들과 이민자 커뮤니티 단체들은 남은 기간 법안의 예산안 포함을 위해 쿠오모 주지사를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주지사는 이미 법안 지지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고 의회가 법안을 통과시키면 즉시 서명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18일에도 드림법안 부결에 실망의 뜻을 표하며 법안 지지자 및 의원들과 함께 이 법안이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상원 법안 발의자인 호세 페랄타 의원은 주지사는 이 문제를 최우선 과제라고 했다. 따라서 이제 예산안에 포함시키면 된다며 압박했고 하원 발의자인 프란시스코 모야 의원도 이 싸움에서 우리의 지도자가 돼 예산안에 드림법안을 포함시키는 올바른 일을 해줄 것을 주지사에게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지난 2009년 부결됐던 동성결혼 합법화 법안이 2011년 예산안에 포함돼 통과된 바 있으며 지난해에는 총기 규제 강화 법안이 예산안을 통해 제정된 바 있습니다. 뉴욕주가 뉴욕주 정부 세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 약 9천여 명에게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 차량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통행료 미납 행위는 최고 1년형의 징역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됩니다. 앤드류 쿠오모 주지사가 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사람들의 자동차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뉴욕 포스트가 어제 보도했습니다. 자동차 등록을 취소시키지만 밀린 통행료를 내면 다시 정상화됩니다. 세금 미납자의 운전 면허증을 정지시키는 정책이나 이번 자동차 등록 취소 정책은 내야 할 돈을 내지 않고 버티는 주민들을 끝까지 추적하겠다는 정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됩니다. 지난 2008년 이후 납부되지 않은 통행료는 과태료를 합쳐 총 1억 5,600만여 달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중 87%는 뉴욕시 일원 브릿지와 터널 통행료이며 뉴욕주 고속도로 관리청의 통행료도 1,200만 달러가 체납된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특히 헨리 허드슨 브릿지는 통행료 미납 사례가 가장 높았는데 이지패스를 갖고 있지 않은 운전자에게 선통행 후 지불 방식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들의 3분의 1이 통행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또 이미 통행료가 밀려있는 운전자 외에도 상습적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는 운전자들을 단속하기 위해 통행료 미납 행위를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는 A급 경범죄로 분류하는 법안을 새해 예산안에 포함시킨 상태입니다. 올해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의 정재균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과 김민선 뉴욕 한인회 이사장이 선정됐습니다.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상 추천위원회는 전미 소수민족연대협의회가 수여하는 2014 앨리스 아일랜드상 수상자로 정재균 민주평통 뉴욕 협의회장과 김민선 뉴욕 한인회 이사장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앨리스 아일랜드상은 미국 사회 발전에 기여한 이민자와 지도자들에게 주는 상입니다. 추진위원회는 한인사회를 비롯한 이민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해 정회장
회장과 김 이사장을 올해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정 회장은 뉴욕 한인 식품협회 수석 부회장과 31대 뉴욕 한인회 전 후반기 이사장을 역임했고 지난해 7월부터 민주평통 뉴욕 협의 회장직을 맡고 있으며 식료품 소매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김 이사장은 롱아일랜드 컨설바토리를 설립하고 매년 양로원과 고아원에 정기적으로 위로 공연을 펼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롱아일랜드 한인 학부모 연합회장과 나소 카운티 인권국 부의장직을 역임하며 교육과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쏟았다는 평가입니다. 시상식은 오는 5월 10일 맨해튼 허드슨강에 위치한 앨리스 아일랜드 역사 박물관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의 한국은 지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잘못된 규제 문제 때문에 국가 발전에 저해를 가져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강도 높은 규제 개혁을 선언하고 나서기까지 했습니다. 규제 개혁 무엇이 문제이고 박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 수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를 연결해 분석해 보겠습니다. 고성국 박사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박 대통령이 규제 개혁에 대해 쏟아내는 발언들이나 표현들이 아주 강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마침 오늘 오후 2시부터요.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가 열리게 돼 있습니다. 원래는 17일 날 열리기로 돼 있었는데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이런 식으로 관료들, 공무원들 눈높이에 맞춰서 회의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규제의 피해자인 기업인들이나 일반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제대로 된 실효성 있는 규제개혁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날짜를 3일간 연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준비를 다시 시켰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TV가 생중계하면 하는 끝장 토론으로 규제개혁 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를 대통령이 직접 보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 전체 150명 정도가 모이는데 그중에 한 40여 명은 기업인들이나 실제 영세 소상공인들이 대거 참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뭐 장관들이라든지 지방자치단체 이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실제로 현장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분들이 느끼는 규제의 어려운 점들을 토로하게 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게 하고 그 이야기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장관들이 직접 답변도 하게 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이 추가 지시도 하고 하는 식으로 해서 시간 제한 없이 끝장을 보자 이렇게 지금 대통령이 직접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네. 이제 이런 걸 보면 이제 오늘 2시부터 진행되는 규제개혁 회의를 이제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이걸 보게 되면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규제개혁을 위한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를 이제 국민들이 다시 한번 느끼게 될 텐데,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규제개혁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대통령의 뜻은 사실은 연초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엄명이 됐거든요. 뭐 심지어는 규제야말로 암덩어리다 이런 식의 아주 거칠고 극단적인 표현까지 이 대통령 입에서 직접 나올 만큼 대통령은 하여튼 규제개혁이 곧바로 규제를 개혁하고 규제를 철폐하는 것이 곧바로 일자리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경제활성화로 가는 첩경이다. 이런 인식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직까지 우리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인식을 따라가지 못하고 또 시장의 규제 개혁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지 못해서 이런 얘기들을 대통령이 계속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대통령이 직접 나서면서까지 규제 개혁을 위한 노력이 눈물겹다는 생각이 들기까지 하네요. 이렇게까지 하고자 하는 것은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느끼게 합니다만은 대통령이 너무 강하게 앞서서 나가면은 공무원들의 불만이랄까요? 아니면 복지 부동이랄까?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네, 그런 점이 있습니다. 이제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 양날의 칼이 될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대체적으로 국민들 다수는 대통령의 규제 개혁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는 대통령의 발언은 어쨌든 지금 필요한 것 같다 이렇게 대체적으로 동의하고 지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규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정부가 민간과 시장을 통제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면 정부가 또 규제의 주체고 결국은 공무원이 규제의 주체가 되는 셈이거든요. 일단 각종 인가, 허가, 인허가권을 공무원들이 갖고 있음으로써 시장이 자유롭게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뜻인데요. 결국은 인허가권을 갖고 있는 공무원이 말하자면 갑이 되는 거죠. 그것도 뭐 슈퍼갑이 되는 건데요.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는 규제 개혁을 해서 규제를 완화하거나 철폐하거나 없애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없어지는 거랑 똑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지면 일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것처럼 행동을 하지만 규제 하나 없애고 사실은 두 개를 새로 만든다든지 또는 뭐 규제를 없애놓고서는 또 새로 입법을 해갖고서 그 법을 만들면은 자연스럽게 거기에 또 여러 가지 공무원들의 규제 권한이 생기는 것이니까요. 이런 방식으로 한쪽에서는 그 여론이 비등하면은 규제 완화나 철폐를 하는 듯 하면서도 사실상 자신들의 그 기득권은 제대로 놓지 않는 이런 일들이 그동안 대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규제 개혁을 위한 그 회의를 하라고 해도 공무원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눈높이에서 자기들이 중심이 된 규제개혁 회의를 하려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 그 대통령이 강하게 질책하면서 회의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걸 보면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비로소 공무원들의 이 기득권과 철밥통을 해체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다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무 대통령이 강한 언어로 강한 발언 일변도로 계속 가게 되면 정작 중요한 때 대통령의 메시지가 조금 결과적으로 약해질 수 있지 않느냐. 또 대통령이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 한마디 한마디가 다 아주 진중해야 되는데 지나치게 그 규제 개혁과 규제 철폐를 강조하다 보니까 좀 거친 발언들이 때로는 이제 나오기도 하는데 이런 것들이 국가 경영의 안정성에는 꼭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걱정들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국면에서는 규제 개혁을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강한 발언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흐름이 만들어지고 나면 대통령의 강한 발언도 조금 순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는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규제 개혁이라는 게 이번 정권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간 역대 정권마다 규제 개혁을 외쳐왔지만은 사실상 대부분 기득권자들이랄까 뭐 어떤 세력들에 의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점을 대통령도 또 정부도 상당히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개혁의 대상으로 돌려놓고서 개혁이 제대로 성공했던 적이 별로 없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대통령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대 대통령들이 다 개혁을 주장하고 하고 싶어 했지만 공무원들을 개혁의 그 대상으로 이렇게 규정하는 순간 일시적인 이 앰플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속적으로 개혁이 진행되어 갔던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반면에 공무원을 개혁의 주체로 이렇게 역할을 적극적으로 부여를 하면 대통령이 꼭 강한 얘기를 안 하더라도 공무원들이 알아서 지속적으로 이제 개혁을 해 나가서 나라 전체를 바꾸는 이런 이 선순환을 하는 경우들을 드물지만 우리가 발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은
규제 개혁에 소극적인 공무원들을 불이익을 준다 이런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규제 개혁을 열심히 하고 그것을 행정으로 실천을 해서 시장에 민간에 도움을 주는 공무원들한테 메리트를 준다고 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어쨌든 규제 문제를 끌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 제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도 지금이 출발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는 있지만 결국은 이 네거티브 방식보다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규제 개혁을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하는 공무원들이 승진이라든지 또는 보직에 이익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식으로 해서 규제 개혁에 공무원들이 주체가 되도록 유도하는 이런 방식의 그 규제 드라이브를 앞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그런 방법도 규제 개혁을 이루는데 일정 부분 효과적인 방법이 될 거란 생각이 되네요. 지금 박 대통령이 강경한 발언들을 쏟아내면서 규제 개혁을 외치고 있는데 공무원들이나 정치권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나요? 새누리당은 규제 개혁이 필요하다고 하는 데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요. 근데 사실 규제 개혁을 하다 보면 기업들이 경제 활동을 하기 원활하게 하도록 법과 제도를 좀 손을 보거나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결국은 재벌들이나 기득권층을 봐주는 것으로 연결될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또 일부 있습니다. 통합신당 쪽에서나 또는 이 진보정당 쪽에서는 이제 그런 걱정을 이제 동시에 하고 있어서 앞으로는 논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야당도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불필요한 규제는 없애야 된다고 하는 원론에는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주도하는 규제 개혁에 대해서는 야당도 그렇게 관망을 하고 있지 비판하고 있는 상태는 아니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성국 박사께서 많은 역대 정권을 지켜보셨지 않습니까? 규제 개혁을 하는 방법이 역대 정권들과 지금 박 대통령의 차이점이라면 어떤 차이점이 있다고 보시나요? 시점의 차이가 우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개혁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게 되는 김영삼 정부의 문민개혁 있잖아요. 이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취임하고 6개월 안에 거의 대부분의 문민개혁을 다 해치웠습니다. 안기부의 문민화라든지 또는 안가를 없앤 거라든지 하나회를 척결한 거라든지 또는 금융실명제를 도입한 거라든지 공직자 재산 공개 제도를 도입한 거라든지 하는 굉장히 중요한 문민개혁이 집권하고 1년 안에 다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점에 김영삼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90% 가까이 나올 만큼 압도적인 지지를 받아서 진행이 됐죠. 김대중 대통령의 경우에는 IMF 국난 속에서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제 구조조정이 가장 시급한 개혁이었는데요. 이거 대통령 취임하기 전부터 사실은 구조조정 시작을 해서 취임 1년 만에 거의 대부분의 구조조정을 끝냈거든요. 이제 이것이 가장 빨리 IMF를 졸업하는 원동력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역대 대통령들이 개혁을 하는 것은 가장 대통령 힘이 강력했던 취임 직후부터 집권 1년 안에 대부분의 일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지난 1년은 NLL 논란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다가 정부 조직 개편안을 둘러싸고 국회에서 제대로 이게 처리가 안 되는 등등으로 사실상 거의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1년을 보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은 대통령대로 굉장히 초조하고 또 이거 해야 될 일은 많은데 1년을 허송세월한 것 같다고 하는 이런 반성이 있는 것 같고요. 또 국민들 입장에서도 정권은 바뀌었는데 도대체 되는 게 없지 않느냐라고 하는 답답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차 지나면서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이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력하게 지금 개혁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겁니다. 지난 1년 동안을 돌이켜보면 이제 정치권에서 사실은 대선 불복 논란까지 막 있었지 않습니까? 또 그런가 하면은 북한이 아주 강도 높은 군사도발 위협을 계속하는 바람에
사실 다른 국내 개혁보다는 이 대북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적 상황도 있었고 또 이 강대국 4대국 외교가 굉장히 중요했던 시점이기도 하고요.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난 1년간 대통령이 진짜 하고 싶었던 일을 제대로 못했는데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작년 하반기부터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연초에 신년 기자회견부터 대통령이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의 그 강력한 발언들, 뭐 암덩어리라든지 하는 이런 발언도 연초에 시작된 통일 대박 발언에서부터 시작된 이런 일련의 그 국정운영 드라이브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역대 대통령과는 시점의 차이가 확실히 있다. 이런 점을 우선 지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정치평론가 고성국 박사였습니다. 무엇이든 부족해도 탈이고 넘쳐도 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규정들이 있습니다. 국가나 사회적 여건에 따라 만들어지는 것이 규정이고 규칙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많은 규정들이 애매모호하고 잘못된 것들 때문에 국가 발전의 발목이 잡혀 있다는 지적입니다. 허가를 해줘야 할 것들을 안 해주고 해주지 말아야 할 것들은 해주고 이러다 보니 사회적 균형이 깨지면서 결국은 국가의 총체적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외동포 자녀들의 교육은 그동안 민간 차원에서 어렵게 이어져 왔습니다. 한국 외교부와 교육부가 한국어 교육을 세계적으로 확산하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하면서 교육에도 한류의 바람이 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말 한글 학교의 지원이 강화되고 미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채택이 더 많이 이루어질 것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에서의 한국어 교육이란 주로 외국인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에 기초한 한국 문화 교육으로 이루어지지만 주말 한국 학교는 주로 2세 한국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뿌리 교육에 중점을 두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정체성을 알아가고 가치관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드라마나 K-팝으로 알려진 한류가 교육을 통해 더욱 체계화된 모습, 왜곡되지 않은 진실을 계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KBN 뉴스 주간 브리핑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